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전화도 울리지 않고 문 두드리는 소리도 없고 텔레비전을 켜도 볼 게 마땅치 않은 그런 하루. 창밖을 보니 해는 기울고 방 안은 고요하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하루 나는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았구나.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금 허전해집니다. 외로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외로워질까봐 그런 걸까요? 사실 이 둘은 다릅니다. 지금 당장 외로운 것과 앞으로 외로워질까봐 두려운 것. 많은 분들이 이 두 감정을 구분하지 못한 채 둘 다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사람이 많아서 외롭지 않은 걸까요? 아닙니다. 연락이 자주 와서 외롭지 않은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람들 틈에 있었는데 오히려 더 외로웠던 적.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 마음은 어딘가 붕 떠 있던 적. 웃고 떠들다가 집에 돌아와서 갑자기 가슴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던 적. 그런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외로움은 마음이 기댈 곳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빌려오려 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 비관적인 철학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인생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비관적이었던 이유는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너무나 솔직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의외의 위로를 만나게 됩니다. 혼자라는 것이 벌이 아니라는 것. 혼자라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년의 평온이 결정된다는 것.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이런 마음이 드셨으면 합니다. 혼자 있어도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니구나. 외로움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다룰 수 있는 감정이었네. 앞으로의 혼자 있는 시간도 그렇게 두렵지는 않다.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전의 외로움과 지금의 외로움은 다릅니다. 젊었을 때의 외로움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친구와 멀어졌을 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때의 외로움은 선명했습니다. 원인이 있었고, 대상이 있었고, 해결책도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다시 만나면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되고, 다른 것을 얻으면 되니까. 하지만 60대가 되고 나면 외로움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뚜렷한 원인이 없는데 외롭습니다. 누가 떠난 것도 아닌데 마음이 허전합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게 없는데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대체 뭘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종류의 외로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고독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온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어도 결국 자기 머릿속에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느끼고, 혼자 결정합니다. 내 고통을 누군가가 대신 느껴줄 수 없습니다. 내 걱정을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내 불안을 누군가가 가져가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죽을 때도 혼자일 것입니다. 이건 비극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 존재의 조건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조건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바쁘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바쁨이 줄어들고, 사람이 줄어들고, 해야 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고독이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소음이 사라지고 나서야 시계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래서 60대 이후의 외로움은
무언가를 잃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이 드러나서 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실패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라서 외로운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그 외로움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이 삶의 어떤 시기가 되면 고독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고독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잠시 과거를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외로웠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혼자 있을 때였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가 더 외로웠어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나만 대화에 끼지 못하는 느낌. 회식 자리에서 웃고 있는데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느낌.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밀려오는 허무함.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자기 자신과 멀어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과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역할을 합니다. 좋은 부모 역할, 다정한 배우자 역할, 분위기 맞추는 친구 역할. 이 역할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역할을 하는 동안 진짜 내 마음은 잠시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헤어지고 나면 그제야 진짜 내 마음이 돌아옵니다. 나는 정말 즐거웠나? 나는 정말 그 자리에 있고 싶었나? 나는 왜 웃고 있었지?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면서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종종 실패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역할도 많아지고 역할이 많아지면 진짜 나는 더 멀어지니까. 반면에 혼자 있으면 역할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물론 혼자 있으면 적막하고 고요하고 때로는 쓸쓸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만나는 건 진짜 나 자신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고독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고독 속에서만 인간은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사교 모임을 피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책과 글과 사색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외로운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 본인은 자신을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때로는 슬프지만 언제나 축복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거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나는 특별하니까 혼자여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의 진짜 의도는 다릅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다.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무조건 누군가를 찾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면이 비어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반대로 내면에 무언가가 있는 사람,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취미가 있고 자기 관심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혼자 있어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심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면에 무언가가 있다는 게 대단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학을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술을 이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면 됩니다. 오늘 내가 뭘 느꼈는지, 요즘 내가 뭘 생각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생각보다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축복은 바로 이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자기 자신을 알 기회도 늘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몰랐던 나. 사람들 속에서 역할하느라 잊고 있던 나. 그 나를 만나는 시간이 고독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피해야 할 불행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잘 쓰면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고독이 편안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도 나의 일부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나도 나이고, 쓸쓸함을 느끼는 나도 나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 모든 감정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뿐입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억지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흔한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약속이 취소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루가 비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분들은 불안해집니다. 뭘 해야 하지? 누구 만날 사람 없나?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되나? 그리고 급하게 텔레비전을 켜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나가서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빈 시간이 불편하니까. 혼자 있는 것이 어색하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자극을 찾는다. 파티, 오라, 사교. 그러나 그것들이 끝나면 다시 공허가 찾아온다. 왜 그럴까요? 빈 시간을 채우는 것은 외로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잠시 미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이 꺼지면 외로움은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들과 헤어지면 외로움은 다시 찾아옵니다. 채워도 빈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반면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빈 시간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빈 시간을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기도 하고,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 시간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고요한 것이라는 걸. 혼자 있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충만함이라는 걸.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좋지만 혼자라고 해서 불행하지 않은 것. 그게 진짜 강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빈 시간을 채우지 않고도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 빈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불편함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옵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뭐라도 해야 의미가 있어. 그냥 있으면 게으른 거야. 이런 생각들이 빈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60년 넘게 열심히 사셨습니다. 일하고, 돌보고, 책임지고, 버텼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어도 됩니다. 빈 시간은 벌이 아닙니다. 빈 시간은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질 수 없었던 온전히 나만의 시간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빈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빈 시간을 누립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관계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런 마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하면 내가 좋은 부모인 것 같다. 친구가 많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면 내가 가치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셨다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 속에서 자기 역할을 확인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서. 그 역할들이 나를 규정했고, 그 역할들이 나를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역할이 줄어듭니다. 자녀는 독립하고, 직장은 떠나고, 친구는 멀어집니다. 그러면 문득 이런 불안이 찾아옵니다. 나는 이제 누구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가치가 없는 건가? 쇼펜하우어는 이런 불안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자기 가치를 맡긴 사람은 영원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타인은 변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오늘 나를 좋아하던 사람이 내일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던 사람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내 가치를 걸면 관계가 변할 때마다 내 가치도 흔들립니다. 연락이 뜸해지면 내가 뭘 잘못했나 걱정하게 됩니다. 초대받지 못하면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 고단한 삶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도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즐깁니다. 하지만 그들은 관계가 없어도 자기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자녀가 연락을 안 해도 나는 좋은 부모였다. 친구가 적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나는 가치가 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관계가 줄어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자기 존중은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온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느냐, 이게 관계보다 먼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단단하면 타인과의 관계가 줄어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약하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더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돌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줄어들어도 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나를 알고 있으니까. 세 번째 특징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침묵을 불안의 신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집이 조용합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고 밖에서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평화롭다고 느낍니다. 아, 조용하니까 좋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불안해집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이 적막함을 어떻게 견디지? 같은 침묵인데 왜 반응이 다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음은 밖에서 오지만 침묵에 대한 해석은 안에서 온다. 침묵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소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침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침묵은 평화가 되기도 하고 불안이 되기도 합니다. 침묵을 비어있음으로 해석하면 채워야 할 것 같은 불안이 생깁니다. 침묵을 고요함으로 해석하면 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침묵을 고요함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에게 조용한 아침은 위협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시간. 온전히 나만의 시간. 그들은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립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들도 한때는 침묵이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한 겁니다. 침묵 속에서 버티는 연습. 고요함에 익숙해지는 연습. 적막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연습.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가장 좋은 동반자를 얻은 것이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
이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침묵이 편안해질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침묵을 피하지 말고 일부러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10분만. 텔레비전 끄고 휴대폰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 지나면 달라집니다. 침묵이 익숙해집니다. 고요함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도 덜 무서워집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함께 있는 연습을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별 생각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조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생각은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건가요? 사실 우리 머릿속에는 늘 생각이 흐르고 있습니다. 걱정, 후회, 기대, 불안, 추억, 계획. 이런 것들이 쉬지 않고 지나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생각들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거나 불편하면 텔레비전을 켜서 묻어버리거나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다른 이야기로 바꿔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타인의 생각 속에서 살게 된다. 무슨 뜻일까요? 내 생각을 피하면 남의 이야기로 머리를 채우게 됩니다. 뉴스, 드라마, 남의 험담, 소문.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정작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게 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나는 왜 기분이 안 좋았지? 그 사람이 한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리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자기 내면을 탐험합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일기를 쓸 필요도 없고 명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끔씩 멈춰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지금 나는 무슨 느낌이지? 이 느낌은 어디서 왔지? 나는 왜 이렇게 느끼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선명해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덜 무서워집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어도 함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혼자 있을 때 지루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루한 사람이다. 이 말이 좀 날카롭게 들릴 수 있지만 뒤집어 보면 희망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흥미롭게 만들면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흥미롭게 만드는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나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세요. 오늘 나는 어땠지? 이 간단한 질문이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연습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특징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고독을 관리할 줄 압니다. 여기서 관리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고독을 없앤다가 아닙니다. 고독을 피한다가 아닙니다. 고독을 관리한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고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만나고 활동을 하고 바쁘게 살아도 고독은 어느 순간 다시 찾아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고독은 인간 존재의 조건이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고독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고독을 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고독이 찾아오면 싸우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롭지? 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외로우면 안 되는데 라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오늘은 좀 외롭구나. 그럴 수 있지. 잠시 쉬었다 가자. 고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나가게 둡니다.
이게 고독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독은 피하려 할수록 더 강해지고 받아들일수록 부드러워진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면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나는 외로우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 외로움이 올 때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외로울 수도 있지라고 인정하면 외로움의 날카로움이 무뎌집니다. 고독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외로움이 심할 때는 누군가에게 연락합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늘 누군가에게 기대지는 않습니다. 혼자서도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걸 압니다. 외로움이 가벼울 때는 그냥 둡니다. 굳이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시 외롭다가 다시 괜찮아진다는 걸 압니다. 외로움이 오래갈 때는 자기를 돌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외로움 속에서 자기를 보살핍니다. 이게 고독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고독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피하지 않는다. 고독과 친구가 되기 때문이다. 고독과 친구가 된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친구란 뭘까요? 늘 곁에 있으면서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하지만 없으면 허전한 존재. 고독도 그렇습니다. 늘 곁에 있으면서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는다. 둘째, 관계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셋째, 침묵을 불안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넷째, 자기 생각과 함께 있는 연습을 한다. 다섯째, 고독을 관리할 줄 안다. 이 5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단단한 사람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들도 외로웠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도 사람이 그리웠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 변화는 대단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 이것도 괜찮네라고 느낀 순간, 빈 오후를 보내면서 심심하지 않네라고 느낀 순간, 연락이 없는 하루를 보내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네라고 느낀 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덜 무서워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멀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괜찮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빈 시간을 채우지 않는 연습, 침묵을 견디는 연습, 자기 생각과 함께 있는 연습, 고독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연습. 이런 연습들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혼자 있는데 괜찮네. 그 순간이 오면 이미 많이 변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외로움은 다시 찾아옵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도 가끔은 외롭습니다. 그들도 문득 쓸쓸해지는 밤이 있습니다. 그들도 누군가가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차이는 그 외로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저항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롭지? 외로우면 안 되는데. 이 외로움을 어떻게 없애지? 이렇게 반응하면 외로움 위에 고통이 더해집니다. 외로움 자체도 힘든데 외로워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까지 더해지니까요. 2번째 반응은 수용입니다. 오늘은 좀 외롭구나. 그럴 수 있지. 잠시 이 느낌과 함께 있어 보자. 이렇게 반응하면 외로움이 지나갑니다.
싸우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덜 듭니다. 부정하지 않으니까 외로움이 더 커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태도를 지혜로운 체념이라고 불렀습니다. 체념이라고 하니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의 의미는 다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외로움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외롭습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저항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쪽이 훨씬 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인정하세요. 지금 나는 외롭구나. 그 다음 허락하세요. 외로워도 괜찮아.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마지막으로 기다리세요. 이 감정도 지나갈 거야.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아. 외로움은 파도와 같습니다.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싸우지 않으면 더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조금 더 넓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점점 늘어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녀는 자기 삶을 살고, 친구는 하나둘 멀어지고,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고, 예전에는 바빴던 하루가 이제는 고요해집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노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변화를 상실로 봅니다. 사람이 줄었다. 할 일이 없어졌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보면 노년은 쓸쓸하고 외롭고 불행한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변화를 전환으로 봅니다.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 생겼다.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된다.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노년은 자유롭고 평온한 시간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삶이 무한히 펼쳐진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한다. 노년에는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게 된다. 노년은 시간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닙니다.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시간 하나하나가 더 소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고요함, 자유, 자기 자신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혼자 있는 시간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혼자 있는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나다운 시간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필요 없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관계를 포기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사람이 없어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관계가 줄어도 내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도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건 강함입니다. 하지만 차가운 강함이 아닙니다. 따뜻한 강함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사람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강함.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관계에 목숨 걸지 않는 강함. 함께 있으면 행복하지만 혼자 있어도 괜찮은 강함. 이런 강함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너무 많이 기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안 돼라고 말하는 관계는 사실 무겁습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나는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가볍고 편안합니다. 서로를 즐기지만 서로에게 매달리지 않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타인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타인을 필요로 해도 됩니다. 사람이 그리워도 됩니다. 외로워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있어도 나는 존재한다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빈 시간을 채우려 하지 않는 태도, 관계로 자기를 증명하지 않는 태도, 침묵을 불안으로 해석하지 않는 태도, 자기 생각과 함께 있는 태도, 고독을 관리하는 태도. 이 태도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혼자 있다고 뒤처진 게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조용해질 뿐 비어있지는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나에게는 늘 가장 좋은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나 자신이다. 당신에게도 그 동반자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 사람과 친해지세요. 그 사람을 알아가세요.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덜 무서워질 겁니다. 오히려 소중해질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